안녕하세요. 김재중 강사입니다. 자, 올해 지방아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지방아치론은 제가 작년보다는 좀 훨씬 일찍 개강을 했어요. 학원에 정식 개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먼저 이론 강의를 업로드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시험 직전에 라이브 형태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또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별도로 에어클래스 통해서 먼저 개강을 하게 됐어요. 자, 일단 올해 2024년 지방자치론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할 텐데, 물론 저를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제가 뭐 행정학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론 해설도 다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죠. 자, 그래 대부분 아실 텐데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는 2011년이죠. 2011년 행정고시 55회, 지금은 5급공채 시험을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을 해서 공직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제가 국비 유학이죠. 유학이라고 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장기 교육 파견이에요. 그 교육 파견을 제가 2년 동안 다녀오면서 국책 연구기관이죠. KDI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그리고 정책학 관련해서 석사 학위를 두 개를 받았어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듀얼 디그리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일찍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교육 파견을 가실 기회가 있어요. 저 항상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기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학위도 공부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근데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학비 전액 지원되고요. 또 그 공부하시는 동안 월급도 다 나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체재비도 또 따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 가족들까지 뭐 항공권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 준비 잘 하셔갖고 다녀오시면 좋고, 그래서 석사 학위를 두 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KDI에서 3학기, 그리고 미국 연계대학에서 3학기 동안 이제 1년씩 다녀오면 서로 이제 학점 인정하다 보니까 듀얼 디그리 과정을 해서 학위를 두 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7급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보통 한 6급 대 정도는 나갈 수 있거든요. 기회가 제가 있을 때도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여튼 좀 많이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로 근무는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기조실에서 거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제가 지방자치 때도 이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법제팀장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팀장 이런 자리들을 제가 좀 오래 근무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죠. 지방시대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거든요. 그때 파견 근무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실무 경험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의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여기 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분들, 이 교수님들하고도 과거에 이제 제가 위원회 근무할 때는 같이 연구 영역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 입직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수습사무관, 수습기간 1년이었거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 6개월 받고 행안부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또 수습 사무관 하면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중간에 뭐 지금 뭐 지방 아치르나 별도로요 관련 없지만 구급 공무원들 공채 면접관도 이제 뭐 잠깐 들어갔던 경험도 있고 해서 면접 강의 좀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론 관련해서 출제 기조를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마 지방자치론을 되게 뭐 몇 년씩 공부하시면 잘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7급 시험에서 별도의 과목이잖아요. 뭐 배점이 가중치가 별도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행정법이나 경제학, 뭐 기타 국어나 헌법 과목하고 사실은 똑같죠. 비중이 같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은 조금 많이 하시는 게 무조건 5월 전략이죠. 행정학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행정학 공부하시는 거 아마 절반도 안 하시는 게 높죠. 자, 어쨌든 지방아치론 또 7급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신 분들이면 최소한 반복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엽적이 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론 출제는 하나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출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직렬을 준비하신 분들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대부분 서울시 일반 행정 직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분해 보면은 인사혁신처 문제보다는 서울시에서 자체로 출제하는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냥 별도의 뭐 법률 조항 혹은 뭐 시행령 조항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별도 이게 뭐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법률 조항을 알고 있는 혹은 법령 조항을 알고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인사혁신처 문제도 지방자치법이나 이 지방재정법 등 이 주요 법령에서 워낙에 좀 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조항이 특별히 중요해서 출제하다기보다는 문제 은행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항 위주로 출제된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별 이유 없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제 기본 교재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담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그 적절선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교재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양을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은 전 조항을 일단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한 10년치 이상 지방자치론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법령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론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왔던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물론 최근에 재개정된 내용들은 여러분도 당연히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고 기타 법률에서,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조항을 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법령 조항 어떡하냐? 그때는 사실은 나머지 법령들은 최근에 재개정된 거나 아니면은 이 출제됐던 조항들 있죠. 그 내용만 일단 잘 보시는 게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기타 법률들 있죠. 근데 그 법률까지 세부적으로 다 보기에 너무 많아요. 또 뭐 시행령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찾아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내용을 오히려 놓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만 잘한다 하더라도 거의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어떤 게 있냐? 지방자치의 역사,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강을 했어요. 좀 그 과거에 제가 했던 교재에 비해서 좀 더 보강을 했고요. 당연히 최근에 재개정된 법령도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좀 정리해서 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뭐 기본 행정학 기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론 이 기본서 파일에도 진도별 기출 문제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 원래 형태 말고 좀 줄여놓은 거 있죠. 줄여놓은 형태로 제가 진도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다 풀어보실 거고, 제가 강의 때는 뭐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중간에 이제 홀수나 아니면 한 절반 정도만 제가 일단은 푸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24 교재는 대략 한 200페이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이론하고 법령이 좀 추가됐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제가 참고 그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복습하시는 분들 또 참고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뭐 강의 때를 그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파일에다가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과거 제 2023 교재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좀 더 이제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의 수강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어쨌든 뭐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행정학에서 지방자치 파트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기본적인 틀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강의 일단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출 문제집이 사실은 뭐 지방자치론 기출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요. 뭐 단편적으로 변형해서 출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 25회분 정도 제가 정리해서 최근 것까지 좀 더 포함을 해서 업로드 시켜 드릴 거예요. 아마 그 작년 것도 제가 거의 다 업로드 시켜놨는데 이게 좀 법이 좀 바뀌죠, 근데 그죠? 제가 이제 행정학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법령 재개정 사항은 시험일 기준 전전달 말일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시험 직전까지 막 가가지고 마음 졸이시면서 최근에 법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 11월에 지방직 7급 시험 있을 테니까 그 올해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9월 말 기준으로 이 법령을 좀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 강의를 다 들으시고요.
일단 제가 3월에 촬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신 다음에 9월 말 때 제가 정오표도 드리면서 설명도 드릴 거예요. 왜 이제 정오표가 발생했는지, 혹은 법령 재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잠깐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그때 가서 하시면 당연히 굉장히 늦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고, 이제 9월 말 때 제가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업로드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가능하다면 이 지방자치로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까지 짧게나마 몇 개 별도로 또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또 공부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잘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로는 이해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제 강의 기본 강의 잘 들으시면은 이해 못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복을 잘하세요. 기억을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반복하는 방법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뭐 7급 정도 준비하신 분들은 공부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필기를 이렇게 뭐 좀 문제에는 필기를 많이 하는 게 좋지만 이론서에는 필기하시는 게 괜찮은데, 꼭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를 하시면은 내가 이게 암기를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기 하시더라도 연필로 표기 마시고, 이게 뭐 정답 표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만 표기만 되고, 정답 표기가 아니라. 뭐 이거 뒤에 이제 차차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지방자치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2024년 서울시하고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대비라고 제 타이틀 달았는데, 뭐 제가 한 번씩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이걸로 서울시 7급,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출제하는 지방자치론도 충분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 제 기본서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별도로 출제한 7급 문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결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별도로 출제하고 있는 그 문제도 같이 좀 담고 있죠, 기본서에.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교재는 이제 여기 예전처럼 뭐 2023 받아가셨던 분들한테 별도로 이제 메일을 좀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것도 상업적으로 쓰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혹시 다른 강의하신 분들이 제 걸 쓰면 곤란하니까, 저도 이거 편집하고 왔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무단으로 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혹시나 무단으로 다른 데 학원에 사용하고 있더라, 그럼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좀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좀 코멘트 알았고요. 파트 1이 지금 우리가 이번 거 할 때는 파트 1 내용이에요. 파트 1 내용. 그래서 기본서, 그래서 이론하고 진도율 문제를 이제 많이 담고 있고요. 실제 사례, 그리고 그림도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시행처벌 기출 문제는 제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제가 공기출 통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올릴 거고요. 또 그 지방자치론, 김재준 지방자치론 치시면 유튜브 채널에 별도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은 제가 어떤 거 하고 있냐면 시행처벌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나하나 다 올려놨어요. 과거 거부터 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 혹시나 내가 뭐 기출문제 사실 혼자 푸셔도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혹시나 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설집 그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지방자치론 TV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김재준 지방자치론 치시면 나올 테니까 거기 한번 이제 연체별 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촬영한 게 뭐 한 1, 2년 전일 수 있으니까 최근 법령이 다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건 어쨌든 제가 뭐 이제 그 지방자치론 해설서에 제가 정오표 올릴 테니까 그건 그때 9월 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뭐 아직 기출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혹시나 이게 뭐 법 바뀐 거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 하나 놨죠. 행정학이나 경제학만 공부하시면은 그 지방자치로는 무조건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수험생분들이 끝까지 이제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막 한두 달 남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달아놨고요. 이제 네이버 카페는 이제 김재준 행정학 이걸 하나로만 통일되어 있고요. 유튜브 채널은
김재준 행정학 TV도 있고 김재준 지방자치론 TV도 있어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방자치론 TV에는 지방자치론 관련해서만 이제 기출문제 해설 진도별로 시행처별로 해설을 올려놓는 채널이고, 행정학 TV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최근에 어떤 지방자치론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법령 재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둘 다 좀 구독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차는 전체 테마를 쭉 제가 다 카운팅 해보니까 뭐 한 테마 28개고요. 한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엄청 짧죠. 이게 기본서라고 했긴 했지만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면 페이지 좀 늘릴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좀 줄였어요. 근데 여기는 작년보다 그래 좀 늘어난 게 그림하고 이 그 지방재정법 그리고 그 지방자치법 좀 마이너한 조항까지 사실 다 집어넣었어요. 어지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테마 전반부에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좀 덜 할 건데 뒤쪽 가면 좀 법령장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론 강의를 이제 해볼게요. 자, 테마 1의 주제는 뭐냐? 지방자치의죠. 지방자치가 무엇일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 한자로서 자치란 말을 쓰면은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에서 뭐 자치회, 학생회에서 뭐 자치회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뒤에 이제 잠깐 나올 텐데,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란 말은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 그럼 지방에서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행정학에서처럼 스스로 다스린단 말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결정과 집행을 스스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원래는 그 하나의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잖아요. 하나의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게 해준다는 게 이제 지방자치란 말이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결정하고 지방에서 결정이 상충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이 국가의 통일적인 어떤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사실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 국가의 통치형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만약에 통치형이 미치지 않는다 했을 때 거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분리 독립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경기도라고 해요. 경기도가 야 우리는 국가의 통치 영역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겠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별도의 국가가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간 독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지방자치를 왜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반대로 이제 중앙집권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거 다 의사결정한단 말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다 했어요. 중앙에서 다 했고 그 지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있죠.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다 받았죠. 국가에서 해주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에서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달라졌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광역시 뭐 해운대구에서 이 주민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은 행정 서비스를 원할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구 같은 게 분명히 이 바닷가, 예를 들어서 뭐 관광 아니면은 뭐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뭐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 일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정책 결정을 하겠지만, 근데 아주 세밀하게 잘 하기 어렵죠. 거기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들 다 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확히 이 행정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구청에 있는 구청장하고 거기 그 밑에 있는 지방직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이 행정 수요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야지 훨씬 더 거기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장점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해 놨어요. 지방자치는 어떤 장점이 있냐? 첫 번째, 민주주의 훈련한다. 민주주의 훈련. 민주주의 훈련이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민주주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은 조금 있으면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이 민주주의 훈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의사결정을 뭐 투표 행위를 했다 쳐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별 효능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 5천만 명 중에 내가 한 표를 행사한다 해서 이게 크게 효능감이 적죠. 뭐 예를 들어 뭐 대선이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의사결정했을 때 굉장히 효능감이 커요.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뭐 그 마을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를 좀 보강하겠다. 이런 것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직접적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국가 정책은 한 사람이 뭐 혹은 마을 주민 몇 사람이 이렇게 의견 낸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권리가 책임 의식이 좀 훨씬 고취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딱 보니까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 책임화해서 스스로 정해 보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실험도 실시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실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은 조금 인기가 시들해요. 그 지역 화폐 있죠, 지역 화폐. 지역 화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 화폐를 만 원치를 10% 할인해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9천 원이면 살 수 있어. 9천 원이면. 10% 할인해서 이 지역 화폐를 특히 이제 요즘 어플로 다 쓰잖아요. 모바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다 이제 결제를 하고 그래서 내가 9천 원만 내고 만 원 쓸 수 있는 이 지역 화폐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큰 유통 뭐 백화점 이런 데 말고요.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걸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실 이걸 해요. 10% 그럼 어디서 이걸 할인해 주냐? 어디 무슨 협약을 해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메워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어쨌든 세금으로 메워줌에도 불구하고 이 10% 할인을 해줬을 때 과연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자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에는 뭔가 혹시 했는데 세금만 낭비하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잖아요. 어떡하냐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해보기 전에 시범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실험이고 만약에 해서 잘 됐어 그러면은 전국적 차원으로 이제 도입하면 되겠죠.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예시는 이거 들어놨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는 거 아마 행정학 공부하셨으면 다 아실 텐데 자치경찰제를 사실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먼저 도입을 했었어요. 도입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좀 개선해서 우리나라 시도 차원에서 다른 시도들도 도입을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행정의 반응성 제고의 반응성.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행정학 공부할 다 아시겠지만 특행기관들 특행기관들 지역의 특행기관들은 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잘 안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동작 경찰서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인데 거기는 중앙 정부가 설치해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님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뭐 어떤 요구를 잘 들어주긴 하겠지만 잘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동작 경찰서가 아니라 거기는 동작 경찰 이 동작구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동작구청.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 동작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동작구청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안 들어주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한마디로 이제 재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연히 이 이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지방직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훨씬 대응성이 높겠죠.
반면에 중앙정부에 설치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주민들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에 민감히 반응하죠. 예를 들어서 동작경찰서장님은 서울경찰청장님의 지휘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반응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를 하는 장점이 있다. 자, 마지막은 사실은 뭐 아주 이제 지방자치란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될 텐데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운대 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랑 그리고 동작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자, 이어야 이제 상반된 내용이 중앙 집권이죠. 중앙 집권.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이 중앙 집권일 텐데 장점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장점이 어떤 게 있냐? 일단은 국가 사무의 통일성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똑같은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서. 세무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를 가든지 간에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업무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외교나 국방, 사법, 그리고 뭐 국세, 여기 세무서 얘기죠. 등은 사무는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이 되려면은 중앙 집권, 중앙에 이 권력이 모여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죠. 규모의 경쟁이죠. 일종의 지방자치가 맞춤형 서비스라면 중앙 집권은 한마디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번에 동일한 걸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 사실은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도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생산을 많이 하면 함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게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행정 서비스를 생산한다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하면 대량 생산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겠죠. 뭐 이거 직접 뭐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구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구매를 했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단가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지방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제가 뒤에 이제 강의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란 말 쓰다가 지방정부란 말도 쓰고 좀 혼용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학자들은 지방정부란 말이라는 걸 좀 혼용해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했다가 지방정부를 했다가 또 외국 사례 특히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방정부란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local government,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권이 강한 국가 등에서는 지방 정부라 좀 명시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조금 저도 혼용해 좀 쓸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법 말씀드릴 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도 좀 혼용해 쓸 수 있다. 물론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섞어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치권이에요. 자치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된다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겠죠. 간단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다스리는 권리가 자치권이에요. 자치권의 근원, 그러니까 이 자치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유건설이에요. 고유건. 이미 그 단어에 의미가 잘 들어있어요. 이 고유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치권이 국가 너네가 존재한 거랑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걸 원래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게 고유건설이에요. 지방건설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침해 못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침해 못하는 권리라 봤어요. 이러한 고유건설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특히 이제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 우려한 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절대 권력, 중앙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권이라는 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 주장했던 건데, 하지만 절대적인 군주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로 바뀌면에 따라서 이런 논리가 취약하게 됐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때는 절대 군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중앙 정부에서 이 지방 정부를 어떤 자치권을 침해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려면은 이 자치권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도 절대적 군주 정치가 이제 대체됨에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좀 약하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전략건설은 국건설, 이미 사실 얘도 두 번째 거도 그 의미가 이름에 잘 적혀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겠죠. 즉 국가로부터 이 자치권을 받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치권은 자주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다가 자치권 준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원래 다 의사결 결정했는데 너네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들의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해. 내가 조금 떼어줄게. 권한을 좀 떼어줄게. 해서 자치권, 이게 이제 전례건설이에요. 주로 이제 독일의 공포과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제도적 보장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례건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으로 나온 거,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온 거랑 사실은 전례건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근데 이 지방자치 규정을 어디 두냐면 법률에 두는 게 아니라 헌법에 두는 거, 헌법. 그래서 이게 제도적 보장설 명시가 돼 따로 좀 구분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은 이제 뒤에 이제 코멘트 다 달아놨어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보장은 지방자치 제도 일반적인 보장. 근데 여기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장이란 말이거든요. 가령 이런 거 뒤에 이제 나오는데,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개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사실은 딱 이렇게 제도적 보장설에 맞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보면요, 117조랑 118조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헌법 공부도 하셨으니까 이 조항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제도적 보장권 설명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대를 하겠다는 거지, 그냥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 존립 보장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하에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존립이 보장이 돼 있는 거지, 헌법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이 제도적 보장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특히 자치 입법권, 이 자치적으로 의사결정, 자치권이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자치 입법권이라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하는 뭘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치법권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이 아니라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 자, 그리고요, 자치사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법령, 조례를 위반했을 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도의 법원을 두고 있냐.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 가면 지방별로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고 국가기관이고,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법원을 별도로 안 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례나 규칙 위반했어.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치재정권이에요. 아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 이제 입법권,
있었다면 이제는 자치재정권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그 의사결정이 별 의미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 시립도서관 짓겠다 했는데 시립도서관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냥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지방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재원을 마련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그런데 이 지방세 세목하고 부가 징수는 법률로죠, 법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가 이 일을 좀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은 내가 정할 수 있대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참 좋은데 조례로 못 정하게 돼 있어요. 법률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우리나라 지방세 관련된 규정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목을 새로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에서 혹시나 이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미혼인 뭐 30대들한테는 뭐 그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별도의 세금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자치 조직권이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 입직에서 근무 안 해보시면 자치 조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치 조직권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되고요. 그리고 외교부 외청으로 재동포청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기 국정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하위 기구도 정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만들려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님이나 동작구청장님이 내가 이러한 그 시정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 만들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뭐 AI 추진국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누가 통제하고 있냐? 중앙에 통제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지방자치 파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행안부 장관이 나와요. 행안부 장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방자치로 설립하시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근무하게 되실 텐데 행안부가 엄청나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전한 범칙국 즉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고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님이 예를 들어 뭐 동작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 새로운 뭐 내가 이제 새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뭐 내가 좀 과도 많이 만들고 싶고 국도 많이 만들고 싶단 말 조직을 좀 많이 늘리고 싶어 마음대로 못해요. 딱 통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이 운신의 폭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보면은 기준인권비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면은 기준인권비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누가 기본적인 이 가이드라인 누가 만드냐?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만 이 조직을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준인권비 구성 요소나 산정 방법도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자치 개본인데 이건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